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5살 돌싱녀예요. 결혼 생활 3년 만에 이혼하고 이제 1년 됐지요. 추석을 보내다 보니 그때 일이 생각나 제 이야기 좀 해보려고요.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물론이고 영원히 내 편이길 바랬던 남편마저 실은 상종 못할 인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자 그때부턴 더는 한시도 같이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시댁 10번 가면 친정은 겨우 한 번이나 가는 정도였는데도 조금만 서운한 기색을 내비치면 오히려 저더러 네 가족 내 가족 따진다고 치사하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도 저는 왜 그걸 참고만 있었는지. 아무튼 남편과는 아주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 후 인연이 닿아 연애를 시작 결혼까지 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나고 자란 건 서울인데 서울이 여러 가지로 물가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가게는 지방에 차렸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차리면서 집까지 한 동네에 장만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 야심차게 가게도 차리고 집도 장만했는데 얼마 안 가서부터 코로나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남편하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도무지 제가 뭘 해갈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더러 내가 돈은 없고 집은 있으니 내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모아둔 돈은 일단 그냥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이사를 간다던가 어디 목돈 들어갈 일이 있을 때 쓰자면서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단순했습니다. 매사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간 것도 문제였고요. 특히 시댁이 한 동네에 있다는 걸 그땐 왜 그렇게 개의치 않았는지. 만약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의 제 자신을 몇 대라도 때려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결혼 후에도 한동안 가게는 여전히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버는 것도 얼마 안 되었지만 그나마 가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정말 얼마 남는 게 없었죠. 그러니까 하루는 남편이 저더러 가게에 투자할 게 있으면 투자하고 사람도 써가면서 장사하라고. 생활비 정도는 자기가 버는 돈으로 충당해도 된다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나요? 그리고 그땐 그런 남편의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내 생각해주는 건 이 사람밖에 없구나 싶었으니까요. 물론 지금에서야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고마워할 일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막말로 이유가 어찌됐건 저는 집이라도 들고 결혼했지 남편은 돈 얼마 모아놓은 거 있다고. 그 이유 하나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오고 맨몸으로 장가를 왔으니까요. 그러니 어찌 보면 생활비 정도는 남편이 혼자 낼 수도 있는 거였는데 아무튼 그때는 이런 생각은 못하고 그저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때문인지 언젠가부턴 남편한테 괜히 눈치가 보이고 미안했었죠. 그래서 남편이 주말마다 시댁에 같이 좀 가자고 하면 군말 없이 따라가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다른 식구들은 다 노는데 저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가뜩이나 장사하느라 일주일에 하루밖에 못 쉬는데 그 하루를 왜 시댁에서 보내야 하는 건지 부당하단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매주 주말마다 시댁에 가는 게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고 오는 것도 아닌데 그게 왜 힘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시댁에 가는 만큼 친정에도 한 번씩은 가자고 했더니 저희 친정은 너무 멀다면서 싫은 티를 대놓고 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후로 몇 번의 언쟁 끝에 어쨌든 남편이 친정에 같이 가주기는 했습니다만 정말이지 하다못해 저희 부모님한테 말 한마디 먼저 거는 법이 없었어요. 그저 저희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 받아 처먹고 넋 놓고 TV 보는 게 다였으니까요. 그리고 이후로도 두세 번 정도 저희 친정에만 가면 늘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정 떨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턴 속된 말로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어서 혼자 친정에 다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루는 생활비를 운운하더라고요. 그래서 두말 않고 그때부턴 남편하고 똑같이 부담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생활비라고 100만 원 내놓으면 저도 100만 원 내놓는 식으로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사라지니 허구한 날 시댁에 가자는 남편의 요구도 당당히 거절할 수 있었죠. 아무튼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진 건 작년 추석이었습니다. 좋은 회사는 명절이면 돈을 준다던데 저희 남편은 늘 선물 세트를 받아오곤 했어요. 왜
마트에서 파는 참치 세트 같은 거 말이죠. 그리고 작년엔 스팸이었어요. 퇴근한 남편이 명절 선물이라며 스팸 세트를 식탁 위에 올려놓는데 문득 지난해에도 스팸이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별 생각 없이 올해도 또 스팸이네 하고 한마디 했거든요. 맹세코 어떤 아기도 없이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어째선지 남편이 갑자기 열을 내면서는 너는 뭐 이런 거 받아올 때나 있냐며 짜증을 내대요. 받아오면 그냥 고맙다 하고 먹으면 될 것을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면서요. 그리고는 자기가 그나마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제가 마음 놓고 장사를 하는 거라며 당장 자기보다 돈 얼마 더 번다고 기고만장하지 말라며 방으로 들어가는데 생각지 못한 남편의 반응에 당혹스러웠습니다. 스팸을 스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람을 열받게 만들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이후로도 며칠 동안 저한테 말도 안 걸고 말 그대로 개무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을 보고 있자니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문제라면 남편 본인이 느낀 남들이 명절이라고 현금 보너스 받아올 때 자기는 스팸을 받았다는 자격지심이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사과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남편을 없는 사람 취급하고 개무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의 냉전은 결국 아무런 진전 없이 추석 연휴까지 이어졌지요.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화해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괜찮은 척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과까지는 아니라도 남편이 먼저 물어보면 못 이긴 척 시댁도 가고 그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난 건지 시댁마저 혼자 가대요. 게다가 그 와중에 회사에서 받아온 스팸 세트 챙겨가는 모습이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껏 현관 밖을 나서면서 한다는 말이 통보하듯 나 먼저 엄마 집에 가 있는다 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먼저 어머님 댁에 가 있을 테니 너도 곧 따라오란 뜻으로밖에 들리지가 않았죠. 그런데 그깟 스팸 소리 하나로 며칠 동안 절 개무시한 인간이 시댁까지 혼자 가서는 퍽이나 저에 대해 좋은 소리를 하겠어요? 분명히 다 자기 편이다 생각하고 저만 정신 나간 여편네로 만들어 놓을 게 뻔했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제가 미쳤다고 뭐하러 가나요? 그래서 결국 시댁에 안 가고 저도 친정에 갔어요. 그랬더니 12시쯤 되자 남편한테 전화가 오대요. 어머니 아버지 식사하셔야 되는데 안 오고 뭐하냐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화를 내면서 말이죠. 어이가 없어서 설거지 해줄 사람 없다고 식사 못하는 건 아니지 않냐. 나는 지금 친정이니까 나 빼고 식사하시라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정말 연휴다운 연휴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지요. 집으로 돌아오고 바로 다음 날부터 다시 가게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거의 열흘 만에 남편에게 제가 말을 걸었네요. 화해하잔 건 아니었고 속 좀 긁어놓으려고요. 명절이 지나니까 단골로 자주 오는 손님분들이 명절 선물이라며 남편이 받아온 것 같은 선물 세트를 이것저것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이 나서 사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안 먹는 건데 혹은 똑같은 게 너무 많이 들어와서 처치곤란인 상황이라 주신다는 분들도 계셨지만 이유가 뭐 중요한가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남편이 잘 볼 수 있도록 식탁 위에 양손 가득 들고 온 선물 세트들을 올려놨어요. 그리고는 이거라도 받아온 게 어디냐며 고마워하라던 사람 어디 갔냐고 나는 6개 받아왔으니까 나한테는 6번 고마워하라고 까불면서 장난치듯 말했더니 그제서야 남편도 얼렁뚱땅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장난으로 받아치대요. 솔직히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건 아닌가 싶어서 장난을 치면서도 조마조마했는데 실은 남편도 저랑 냉전 상태로 있는 게 편치만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슬쩍 내민 손을 반갑게 잡은 거였죠. 아무튼 아무리 꼴보기 싫은 남편이었어도 모처럼 얘기도 하고 장난도 치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에 마음 좀 쓰겠다고 쓴 건데 이게 불씨가 돼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다음 날 가게 문을 열었는데 정말 단골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단골분이 엄청난 선물을 가져다 주셨어요. 근처에 사시는 분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우연찮게 저희 친정어머니와 고향 친구신 걸 알게 되었고 그 뒤로 정말 매일같이 와주시는 분이지요. 아무튼 그분께서 오랜만에 고향에 갔다가 저랑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서 저희 선물을 사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은
한 세트에 좋기 30만 원은 넘겠다 싶은 고급 한우 세트였습니다.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는 저희 부부 구워 먹고 하나는 친정 부모님 가져다 드리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딱 2개밖에 없으니까 시댁이 신경 쓰이긴 하대요. 가뜩이나 부부싸움 때문에 명절에 찾아뵙지 못한 것도 찝찝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괜한 죄책감을 가져야 할 바엔 친정에 하나 시댁에 하나 이렇게 드리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저희야 아무 때고 사 먹으면 되니까 문제 없겠다 싶었습니다. 고기는 신선한 게 제일이잖아요. 저는 일요일에도 가게 문을 열어야 했다 보니 하루라도 빨리 드려야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부탁을 좀 했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서 친정에 하나, 시댁에 하나 드리고 오라고요. 그리고는 원래는 친정어머니 고향 친구분이 사다 주신 거라 우리 집 거랑 친정 거 이렇게 2개인데 우리 몫을 시부모님 드리는 거라고 생색도 한번 냈지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한 차례 손님이 빠져나가고 시계를 보니 지금쯤이면 친정 부모님이 고기를 받아서 드시고도 남았겠다 싶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친정에 잘 받으셨냐고 전화를 했는데 어째서인지 친정어머니는 뭐 이런 걸 남편까지 부려먹어가며 보내느냐고 싫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신선할 때 빨리 구워 드시라고 남편한테 부탁한 거지 내가 괜히 왜 그랬겠냐니까. 친정어머니께선 의아하다는 듯 요즘 통조림은 신선한 통조림도 나오냐는데 그리고 그제서야 알게 된 건 남편이 한우 세트가 아닌 스팸 세트를 주고 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된 건지 2캔이 비어 있었다면서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게 문 닫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제 인생에서 시댁 가까운 걸로 이득 본 건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시댁 현관 밖에서부터 소고기 냄새가 펄펄 풍겨왔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니 20인분은 좋게 됐을 그 많은 고기를 시부모님과 남편 셋이서 다 구워 처먹고는 배부르다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바닥에 드러 누워 있더라고요. 남편한테 이게 뭐하는 짓이냐 따졌더니 제가 자초한 일이랍니다. 세상 어느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을 안 가냐면서 시댁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기가 저한테 참교육 해준 거라나요? 그리고는 뚫린 입이라고 덧붙이길 그래도 자기라도 되니까 팸이라도 가져다 드린 거라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지 장인 장모님이 한우를 언제 드셔보시기라도 했겠냐고. 그건 한우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데 저 인간이 지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알고 짓거리는 건가 도대체 뭘 잘못 처먹었나 싶었어요. 게다가 자식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쏟아내는데 시부모님은 민망해 하시긴커녕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킥킥대면서 같이 웃고 계실 뿐이었지요. 그때 깨달았죠. 내가 인간도 못 되는 사람들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요. 고기 20인분 맛있게 드셨냐고. 이게 내가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드리는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하시라고만 간단히 말하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분위기가 심각해진 걸 깨달았는지 남편이 집 밖으로 뛰쳐나와 장난친 건데 왜 그러냐며 절 잡대요. 그리곤 한다는 소리가 원래도 시부모님이 한우라면 환장을 해서 한 세트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서 2세트 다 드린 거다라면서 저희 부모님은 나중에 맛집으로 모시고 가서 따로 사드릴 계획이었다는데 솔직히 그 말을 어떻게 믿나요? 어이가 없어서 개소리하지 말라며 남편 정강이를 한 대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리곤 의학하며 다리를 부여잡고 나뒹구는 남편을 남겨둔 채 뒤돌아 걷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미안하다며 절뚝이며 쫓아오는데 고기 20인분을 셋이서 나눠 먹은 상황에 쓰레 빠시는 발로 뛰려니 숨이 찼는지 얼마 따라오지도 못하고 또다시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대요. 하지만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매장에서 쓰는 업소용 대형 쓰레기 봉지에 눈에 보이는 남편 물건은 전부 다 쓸어담아 현관 밖에 내놨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도 바꿨고요. 그리고 1-2시간쯤 지났나 남편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 좀 열어보라고 얘기 좀 하자는데 현관문 밖에다 대고 나는 아까 말한 대로 월요일 되는 대로 이혼수속 밟기 시작할 거니 현관 밖 당신 짐이나 챙겨서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나도 당신 회사에 쫓아가서 똑같이 할 거라니까. 더는 집으로도 가게로도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이후로 시부모님한테도 몇 번 전화가 오긴 했지만 딱 다 무시했고요. 그랬더니 결혼 초반에 생활비 어쩌고 하며 헛소리를 하대요.
그래서 너는 대신 내 집에 공짜로 얹혀 살지 않았냐, 나 그때 시댁에서 노비처럼 일한 건 생각 안 나냐 하니까 또 입국 다물고. 그래서 결국 별탈 없이 이혼했습니다. 사실 변호사님 말로는 소송으로 갔다가 재산분할 신청이 들어오면 골치가 아플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남편이 지레 겁먹고 협의이혼에 동의해줘서 다행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친정에서 싸가지 없게 행동하는 걸 처음 봤을 때 그때 정강이 걷어차고 이혼을 했었어야 되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서 뭐 하겠나요? 이제라도 어쨌든 남남이 되었으니 다행이죠 뭐. 벌써 1년이 지난 일인데 어제 일처럼 생생해서 그냥 이렇게 사연으로 보내봤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의 직장인 여자입니다. 괜한 조바심으로 파혼하게 된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몇 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계속 그 모습을 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조바심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도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괜한 짓이었지요. 하마터면 멀쩡한 집을 고스란히 갖다 바칠 뻔했거든요.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시겠지만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사기를 당하는 게 당하는 사람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사기치는 인간이 치밀해서라는 걸요. 아무튼 이런 인간도 있다는 걸 널리 알리고자 사연을 적어봅니다. 남자친구하고는 같은 업계에서 일을 하며 자연스레 얼굴을 텄어요. 알고 보니 동갑내기여서 금방 친해졌고요. 게다가 당시만 하더라도 남자친구 경력이 저보다 적었거든요. 그런데도 실력이라던가 태도라던가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배울 점이 참 많은 친구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 됨됨이까지 뛰어난 건 아니었지요. 일단 결혼 이야기는 제가 먼저 꺼냈어요. 앞서 언급했듯이 친구들 하나씩 결혼하는 걸 보면서 조바심을 느꼈던 건 저였으니까요. 그런데 4년을 만나면서 결혼의 기억자도 남자친구는 꺼내지 않았으니 남자친구가 말해주길 기다리고 있다가는 평생 가도 결혼은 못하겠다 싶대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물었죠.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느냐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런 생각이 없으면 여지껏 널 왜 만났겠냐며 반문을 하는데 솔직히 당시엔 기쁘면서도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아예 생각이 없다고 하면 어떡하나 내심 걱정스러웠으니까요. 그런데 이내 남자친구는 결혼해서 하루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긴 하지만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런데 말하던 상대가 말하다 말면 엄청 답답하잖아요. 저도 그랬죠. 그래서 왜 말을 하다 마냐니까 결혼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냐면서 저더러 너는 얼마나 모아놨냐고 묻대요. 얼마나 모아놨길래 결혼 이야기를 꺼내냐면서요. 참고로 저희 업계 특성상 바닥이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오죽하면 두세 다리만 건너면 아는 사람을 만날 정도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 사람들끼리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얼마나 버는지 대충 짐작하긴 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 저랑 남자친구도 굳이 서로 얼마를 버는지 그런 건 물어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대놓고 저더러 얼마나 모아놨냐 물으니 순간 좀 당황스러웠지요. 하지만 어쨌든 남자친구보단 제가 더 모아놨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허심탄회하게 속된 말로 다 까놓고 말하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1억 좀 넘게 모아놨지 하니까 남자친구가 자기는 이제 2천 모아놓은 게 달아나요? 그 중에서도 1,000은 지금 살고 있는 원룸 보증금으로 묶여 있다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실망하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그래도 직장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2천이라니. 1년에 1,000만 원씩 모으는 것도 힘들 만큼 벌이가 적은 건 아니었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결혼 이야기를 괜히 꺼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오히려 제 심각한 얼굴을 잘못 이해했는지 자기가 처했던 상황을 구구절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졸업하자마자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했고
취직한 이후로는 어려운 집안 형편에 얼마씩 생활비도 보태드려야 했다면서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후로 부모님 형편이 많이 나아지셔서 재작년부터는 생활비를 보태지 않고 있답니다. 학자금 대출도 다 갚았고요. 그래서 이제는 돈이 모일 일밖에 남지 않았다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치면 1억 모으는 건 금방이라는데 그게 묘하게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남자친구는 허튼데 돈 쓰고 그러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자친구한테 그럼 이제껏 돈 때문에 한 번도 결혼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맞대요. 자기가 그래도 남잔데 통장에 한 1억은 만들어지면 그때 얘기하려고 했다고요. 그리고는 솔직히 자기가 저랑 동갑이 아니라 2~3살만 많았으면 벌써 결혼 이야기를 꺼내고도 남았을 거라는데 제가 결혼이 어지간히 하고 싶었던 건지 그 말 또한 다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나름대로 결혼 준비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웨딩 시즌을 앞두고 박람회가 한참이었길래 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주변의 기혼자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기도 하면서요. 그리고 대충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가닥이 잡혀갈 때쯤 집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남자친구랑 결혼하려고 한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찌나 기뻐하시던지. 저는 제가 그렇게 많은 나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어머니는 30도 넘은 딸이 결혼 이야기가 없으니 나름대로 애가 타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식으로 남자친구를 저희 집에 데려갔어요. 저희 부모님과 남자친구가 처음 만나는 자리였지요. 남자친구가 원래도 싹싹한 성격이다 보니 저희 부모님께선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인지 어머니께서 난데없이 신혼집 걱정은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일단 결혼만 하면 신혼집은 어머니가 구해주신다면서요. 그리고 그 말 뜻은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부자라 아파트 한 채 턱하니 사주겠다 뭐 그런 게 아니었고요. 동네에 빌라를 하나 얻어줄 테니 거기서 살면서 돈을 모으라고.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지면 빌라를 팔아서 그 돈까지 더해 아파트를 구하라는 뭐 그런 의미셨지요. 물론 처음부터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럼 대출이자가 장난이 아닐 텐데 저희 벌이를 생각하면 그건 좀 무리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말씀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우리가 힘을 합치면 1억은 금방 모은다는 그 말을 100% 믿은 건 아니었지만 그 정도 각오가 있다면 어쨌든 큰 돈은 모을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있기도 했으니까요. 정말이지 아파트로 가기까지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때부턴 정말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지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남자친구 어머님과 뭔가 쿵짝이 잘 안 맞는다는 기분이 들대요. 그간에 남자친구가 집에다 한 효도야 자기가 원해서 한 거라 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한 거고 게다가 일방적이긴 했어도 저희 어머니께서 집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으셨던 데다가 1,000원 한 장 보태주실 생각도 없으신 눈치셨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단 이야기부터 꺼내셨으니 솔직히 기분이 많이 상했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남자친구가 어머님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이미 여자친구가 해오는 게 얼마나 많은데 예단까지 바라시냐 해가며 제 편을 들어줬어요. 그리고는 자기 파혼당하는 꼴이라도 보고 싶으신 거냐며 화를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머님과 삐그덕거리는 느낌이 들었어도 크게 걱정은 안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중간 역할을 지금도 잘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잘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집을 해가고 예단은 생략하고 남자친구가 혼수를 해오기로 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빌라 계약을 서둘러서 하신 탓에 이미 집이 비어있던지라 남자친구가 틈틈이 가전제품이나 그릇 같은 걸 사다 채워놓기로 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남자친구의 경제 개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뭐 하나 섣불리 사는 일 없이 꼼꼼히 가격 비교도 하고 후기도 확인하는 모습이 남잔데도 참 야무져 보였고요. 하지만 그 모든 게 결국 제 눈을 멀게 하려던 남자친구의 개수작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의 자취방 계약 기간이 끝나가고 있던 무렵 결혼식까지는 3달 정도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한테 빌라에 먼저 들어가 지내면 안 되겠냐 물어보대요. 빌라는 이미 비어있고 자기가 짐도 어느 정도 챙겨놓았지 않냐며 본가로 돌아가기보단 그 편히 출퇴근하는데 편할 것 같다면서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아무리 그래도 신혼집인데 시골리고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꽤나 아쉬워했는데 저도 어머니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네요. 남자친구가 먼저 빌라에 들어가면 남자친구 어머님 입장에선 와보고 싶으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없는데 왔다 가시면 제 기분이 썩 좋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 남자친구의 집은 빼서 본가로 보내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남자 혼자 살던 집이라 짐이 많지는 않대요. 그래서 1차로 짐 정리가 끝나자마자 남자친구가 먼저 본가로 향했고 저는 혼자 남아 자질구레한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때 그 자질구레한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대충 어디다 처박기라도 했으면 전 지금쯤 빼도 박도 못하고 웨딩 마치를 올리고 있었을지도요. 큰 짐이 빠져나가고 빈 방을 보니 제 방도 아닌데 기분이 싱숭생숭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감상에 젖어 있을 건 아니었으니 얼른 다시 정리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남자친구의 통장을 발견했는데 잡동사니들 밑에 깔려있는 걸로 봐선 통장 정리를 한참 동안 안 했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상자에 옮겨 넣으려다가 문득 그래도 마지막에 정리했을 땐 얼마나 모여 있었을까 궁금해지대요. 그래서 통장을 열었는데 그 순간 큰 배신감에 잠깐이지만 파혼해야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통장 정리가 반년 전이었는데 잔고가 5천만 원이 넘게 찍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자친구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이 핵핵댔지요. 남자친구의 자취방부터 본가까지는 왕복 1시간이 걸리는 거리고 짐까지 내려놓고 왔으니 좋게 2시간은 걸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분 만에 돌아왔다는 건 아마도 운전하다가 갑자기 통장이 생각났던 모양이돼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한 손엔 통장을 들고 얼빠진 표정을 하고 있는 저를 보자마자 남자친구는 오해랍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다 설명할 수 있다나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그때는 그 돈이 정말 있었지만 지금은 없답니다. 이미 학자금 대출을 갚고 하는데 써서 없다고요. 그 이후로 통장 정리를 안 한 것도 학자금 대출로 목돈이 빠져나가느라 잔고가 훅 줄었을 텐데 그걸 보고 나면 속상할 것 같아서 일부러 안 했다나요. 그렇냐고 알겠다 대답하곤 요 앞 은행에 CD기가 있으니 같이 가서 통장 정리 좀 해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지금 정리하고 하느라 바쁜데 굳이 뭘 거기까지 다녀오냐 그래봤자 1,000만 원밖에 안 남아있는 걸 뭐하러 정리까지 하냐 해가며 어떻게든 안 가려고 하대요. 그래서 그럼 지금 핸드폰 꺼내서 은행 어플에 들어가 보라고 했습니다. 다른 건 안 보고 잔고만 보면 된다고. 우리 결혼할 사이인데 그 정도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갑자기 목에 핏대를 세우며 저더러 말 잘했다고 우리 결혼할 사이인데 자기를 못 믿냐면서 그렇게 집요하게 굴어야겠냐는데 먹긴 놈이 썩낸다더니 남자친구의 모습이 딱 그 꼴이다 싶은 게 정말 뭐가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네 말대로 정말 1,000만 원만 있는 거면 내가 전부 다 사과하겠다니까. 글쎄 이제는 핸드폰을 부모님 집에 두고 온 것 같다나요? 어떻게든 상황만 모면하려는 모습이 어찌나 꼴사납던지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가서 가지고 오자며 남자친구한테 앞장서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가에 두고 왔다던 남자친구 핸드폰이 남자친구 주머니에서 요란스럽게 울려대대요. 결국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열어 잔고를 확인했는데 화면에는 7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찍혀 있었어요. 5천만 원도 어이가 없었는데 7천만 원이나 되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지요. 남자친구 말 맞다나 방 빼고 보증금까지 돌려받는다 치면 전부에서 8천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턴 남자친구가 태도를 달리했습니다. 실실 웃으면서 뻔뻔하게 생각보다 돈이 많으니까 좋지 않냐고요. 하지만 만약 제가 그 통장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돈의 존재는 알지 못했을 거고 그럼 남자친구는 처음 말한 대로 2천만 원만 들고 저에게 장가를 왔을 거라 생각하니 솔직히 괘씸하단 생각밖엔 안 들었지요. 한참 동안 말없이 남자친구만 노려보다 왜 잔고를 숨겼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비상금이었다나요? 그리고 이때도 처음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대요.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때 저한테 주려고 했다면서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혼이라는 큰일을 앞두고 결혼할 여자가 1억을 모았다는데
자기도 8천이나 있으면서 거기서 6천을 누락시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도 뭐 때문에 짜증이 났는지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말하길, 요즘 여자들은 시댁에 1,000원짜리 한 장 주는 것도 아까워한다더라. 너도 우리 엄마가 예단 얘기하니까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지 않았냐. 그래서 나도 말 안 했다. 나중에 우리 부모님한테 뭐 돈 들어갈 일 생기면 너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돈은 꼭 쥐고 있다가 자기 부모님한테 드릴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됐다고 더는 할 말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알겠다면서 일단 집에 가서 쉬라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었구나 싶어서 헤어지잔 소리라고 했더니 눈이 휘둥그레해져서는 이게 헤어질 일이냐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돈은 다 알게 되었으니 그냥 결혼 자금으로 쓰자면서요.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그 썩어빠진 사고방식이 문제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작부터 이렇게 신뢰가 박살이 났는데 결혼이 가당키나 하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집을 나왔습니다. 이삿짐이 많지 않다고 해서 제 차를 빌려줬는데 차 안에 남자친구가 싣고 갔던 짐이 그대로 있길래 알아서 가져가라고 그냥 주차장 바닥에 대충 던져버리고 돌아왔어요. 슬프기보단 분해서 울었는데 어쨌든 딸이 눈이 팅팅 부어서 집에 들어오니 부모님이 무슨 일이냐, 남자친구랑 싸웠냐. 결혼 전엔 원래 많이들 싸운다 그러시대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니 부모님도 저만큼이나 황당해하시며 뭐 그런 야가 빠진 놈이 있냐며 크게 노여워하셨지요. 문제는 집이었습니다. 저희 결혼이 깨질 거란 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에 이미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고민 끝에 어차피 언젠간 하려던 독립이었으니 제가 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로 결혼 준비하면서 예약했던 것들도 다 취소했어요. 그리고 몇 곳에서 남자친구에게 확인차 연락을 했는지 남자친구가 전화를 걸어와서는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럴 수가 있냐면서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그래서 다 끝난 마당에 뭐가 좋다고 머리 맞대고 상의까지 하길 바라냐고 쏘아붙였죠. 그랬더니 여기저기 걸어놓은 계약에 들어간 계약금이 얼만지나 아냐면서 전부 다 내놓으랍니다. 그중 몇 개는 특가로 나왔던 것들이라 환불도 전혀 못 받는다면서요. 하지만 뭐 제 알바인가요? 네가 알아서 받아내던지 하라고 했어요. 참고로 예약도 원래는 다 제 이름으로 하려고 했는데 돈을 꿍치면서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었는지 제가 집을 해오니 그런 건 자기가 하겠다면서 자기가 계약자로 사인하고 돈 보내고 다 했거든요. 그리고 내 집에 사다 놓은 물건들도 현관밖에 내놓을 테니 다 가져가라니까 제 취향에 맞춰서 산 것들인데 자기가 가져가면 뭐하냐고 저더러 자기한테 살아나요? 돌았냐고 중고로 팔던지 사랑하는 너희 부모님한테 선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기 너머로 저 때문에 얼마를 손해를 본 줄 아냐면서 아주 울고 짜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돈 몇 푼이 문제냐고 하마터면 나는 사기꾼한테 집 갖다 바치고 평생 같이 살 뻔했다고 소리를 질렀죠. 그 뒤로 몇 번이나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지만 전부 다 무시했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을 내리 전부 씹었더니 급기야는 집으로 찾아오대요. 그래서 결국 저희 아버지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저 대신 나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쫄았는지 더는 연락하지 않네요. 이쪽 업계가 바닥이 좁다 보니 원하지 않아도 금방 저희가 파혼한 게 소문이 날 겁니다.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해요. 남자친구가 워낙 사회생활을 잘하니 어떤 프레임을 저한테 씌울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파혼한 걸 이야기하고 다녀야 하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남자친구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한 말이 너 때문에 쫄딱 망했다는 소리였는데 남자친구 소식을 다시 듣게 되는 날이 온다면 진짜로 쫄딱 망했다는 소식이었으면 좋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